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산업안전 필기 핸드북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부하는 핸드북 강의를 이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페에 보면 핸드북이 아니라 산업안전 기사나 산업기사 필기에 대한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 강의만 해도 분량이 많은데 핸드북 강의 또 들어야 합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자, 필기가 분량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세 번 반복하기가 아마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실기까지 공부를 하기 위하여 핸드북을 또 촬영해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강의하는 분량을 오늘 1강을 예를 들어 1에서 10번까지 제가 강의를 했다. 그죠?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자, 먼저 암기하지 마시고 요 해당 강의를 들으신 내용을 암기하기에 앞서서 한번 읽고 핵심 단어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에서 10번까지 해당하는 산업안전 필기 본 내용 있죠. 교재의 본 내용을 스스로 한번 읽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 제가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지만 그 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가를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훑어보시다가요. 이것만으로, 읽는 것만으로 해석이 잘 안 된다. 이해가 조금 어렵다 하는 내용은 기본, 그 필기의 강의로 돌아가시면 각 파트마다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전체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되신다면 전체 강의 다 들어보시고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 그죠? 이 핸드북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면 실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끊어 나가시는 요령입니다. 오늘 한 강을 들었다. 1에서 10번이라면 본문의 내용을 1에서 10번에 해당되는 거 스스로 읽고 정리하시고, 그죠? 그리고 핸드북에서 별표 2개, 3개짜리는 처음부터 암기가 안 되신다면 제가 집어드리는 핵심 키워드라도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으로 우리가 암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핸드북은 사실은 핸드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실기에서 필답형에 굉장히 수월하다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필답형 넘어가도 필답형의 파이널 스마트북에서 핸드북이 있는데요. 그 핸드북은 기출 문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데 1년에 3번 시험 중에 한 번 정도는 기출만으로 합격이 충분하지 않은 시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출에서 출제 안 되는 시험도 필기의 핸드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고득점 받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필기 핸드북 강의를 반복하시는 게 필기에서 공부가 끝이 아니라 실기까지 합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꼭 그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치는 날까지 핸드북 들으셨다면 본문의 핸드북까지 진도 따라가시고 전체적으로 파악됐다면 핵심 키워드 암기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과목입니다. 1장부터 시작합니다.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물론 핸드북은요, 필기나 실기에 중요한 내용 위주로 모아놓은 게 핸드북이겠죠. 물론 핸드북 이외에도 시험에는 나옵니다. 하지만 자주 출제되거나 또는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본문과 동일하게 별표 3개나 2개는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표 하나는 실기에 가끔 출제가 되거나 필기용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제가 설명해 나가면서 또 공부 요령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대재해인데요.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를 가지고 질문하십니다. 법이 바뀌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시는데요. 뭐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설명하는 중대재해다. 그죠? 산업안전기사는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죠.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규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까지 그죠? 우리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중대재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한 명이라도 죽으면 중대재해가 됩니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몇 개월이냐면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어떻게 발생되어야 되냐면 같은 사고에서 동시 2인입니다. 한번 사고가 났는데 3개월 이상 다 치료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생겼을 때 중대재해다. 그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질병자인데요. 부상자 또는 직업으로 인한 질병자입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그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동시 2인인데요. 나머지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되면 중대재해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문장 욕심 내시면 안 됩니다. 핵심 단어만 필기해서 암기해도 좋습니다. 중대재해는 첫 번째 사망자 몇 명? 1인 이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몇 개월 치료받는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는 몇 명? 동시 2인 이상. 그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는 몇 명입니까?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다. 이렇게 동그라미 친 단어 위주로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fail safe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fail safe라는 개념은 인간이나 기계의 실패 또는 결함이 있더라도요.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을 fail safe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fail safe를 fail safe와 foolproof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구분할 때 fail은 고장, 실패죠. 그래서 요거는 고장이에요. 그죠? 자, 고장 나는 건 기계잖아요. 그래서 기계의 고장이 있더라도 safe는 안전이죠. 고장 나더라도 안전하게 하겠다. 요거다. 그죠? 기계의 고장이 있어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한다. 요거는 fail saf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olproof에서 fool은 뭐냐면 바보예요. 바보. 그죠? 누가 바보냐면 인간이 실수하면 바보다.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보가 일하더라도 안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뭐 하는 것이다? 2중, 3중 통제를 가한다 하면 foolproof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이 개념을 합쳐가지고 fail safe라고 하는데요. 그냥 fail safe 하나만 정의하시오 할 때는 이렇게도 잘 나옵니다. 인간과 기계를 합쳐서 인간 또는 기계의 실패가 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한다. 그죠? 근데 요거를 fail safe와 foolproof로 구분해서 정의하라 한다면 fail safe는 기계 고장이 되고 foolproof는 인간의 실수다. 그죠? 자, 기계의 고장이나 인간의 실수가 있어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하임리라는 학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임리는 이렇게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어떤 보험이냐면 회사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보상금을 내주는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이 보상금을 내주다 보니까 일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임리가 여러 가지 규칙을 말했는데요. 그게 이제는 굉장히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유명해졌다. 그죠? 그래서 산업안전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하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임리가 말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5가지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임리가요, 일단은 항상 공부할 때는 세부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굵직한 내용부터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암기가 산업 안전은 산업 암기 시험이다라고 하시는데요.
많은 내용을 무조건 이해 안 하고 다 암기하실 수 있다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암기 분량이 줄어들고 암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하인이가 말한 사고방지 단계지만 왜 이러한 5단계를 말했나를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하인이가 회사에 갔더니요. 돈을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총무팀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을 관리하는 생산팀이 있고, 자재 관리하는 자재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안전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없더라. 그죠? 그러니까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인이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단계 뭐 하자? 그죠? 제가 노란색은요. 파란색이다 연필이라 보시면 됩니다. 암기하기 위하여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연필로 적어두시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뽑자. 그죠? 그래서 전담으로 일할 사람을 뽑자. 이게 첫 번째다. 그죠? 일할 사람이 있어야 관리가 되죠. 그래서 1단계 안전조직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 내용 들어갈게요. 1단계 안전조직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안전조직 구성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책임자 뭐 다 뽑았다. 그죠? 관리감독자. 자, 조직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목표도 설정합니다. 작년에 사고 10건이었는데 5건 줄이자. 이렇게 목표 설정하고요. 안전관리자 선임, 사람을 뽑는 게 선임이죠. 그래서 조직을 통해서 안전활동 이제 전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안전활동 방침, 계획, 조직이 있어야 방침이나 계획을 수립한다. 그죠? 그래서 특히나 파란색 글자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을 뽑았습니다. 1단계 안전조직, 안전목표 설정하고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안전조직 구성해서 안전활동 전개하고 안전활동 방침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 이제 뽑혔는 안전관리자가요. 이제 안전관리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갔거든요. 뭐를 발견해야 될까요? 사실의 발견, 위험을 발견하자. 그죠? 위험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어요. 우리 현장의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실을 발견해야 위험을 관리해야 사고가 줄죠. 그죠? 그래서 뽑혔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가서 사실을 발견한다. 2단계입니다. 우리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을 찾기 위해 뭐 해야 되는가 볼게요. 작업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자, 프레스 작업하는 걸 꼼꼼히 분석했더니 프레스는 기계가 이렇게 왕복하는데 손을 집어넣으니까 잘못하면 손 다치겠다. 이게 위험하다. 그죠? 작업 분석합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해야겠죠? 현장 곳곳에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알기 위하여 점검합니다. 그 전에 사고 났던 거 조사하니까 10건 중에 9건이 프레스 사고다. 우리 현장은 프레스가 제일 위험하다. 이렇게 사고도 조사하고요. 진단도 받아보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2단계 사실의 발견에서는 점검하고 분석한다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작업을 분석하고 현장 점검하고 사고 났던 거 조사해보고 안전 진단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을 발견했더니 우리 회사는 프레스가 제일 위험하다. 그죠? 뭐 하자? 이번에 3단계는 프레스를 위험하다 찾았다면 위험을 분석하자. 위험을 분석하면 뭐를 찾을 수 있어요? 사고 원인을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3단계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사고 원인이나 경향을 분석합니다. 작업 공정 분석합니다. 사고 기록이나 관계 자료 분석합니다. 인적, 물적, 환경 조건을 분석합니다. 이거 2개 딱 보니까요. 혼돈되겠죠? 필기에 다음 중 3단계 분석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보시오. 그죠? 사고 원인 경향 분석, 작업 공정 분석, 사고 기록 관계 자료 분석, 인적, 물적, 환경 조건 분석은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한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죠? 2단계 작업을 분석하는 건 왜죠?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섞여 나온다면 틀리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 분석은 몇 단계다? 2단계 사실의 발견이다. 나머지 분석은 어디에 있다? 3단계 분석의 내용이다. 요거 필기에 나오면 틀리기 쉬우니까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단계 분석을 해서 사고의 원인을 찾았죠. 원인을 찾았다면 대책을 수립해야죠. 그죠? 대책을 세우는 게 4단계다. 그죠?
아까 3단계에서 분석해서 원인 찾았으니까 4단계는 대책 수립하자. 그죠? 대책이 뭐예요? 시정 방법이죠. 그래서 4단계는 시정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죠. 시정 방법이란 건 잘못된 걸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못된 거 기술적으로 개선합니다. 우리 현장의 안전운동을 전개하자. 전개해서 개선한다, 그죠? 안전의식이 없으니까 안전운동 전개하는 것도 어디에 해당된다? 시정방법 선정, 의식을 개선하는 거죠, 그죠? 안전행정이 잘못되었다면 개선합니다. 배치도 조정한다라는 건 개선이잖아요, 그죠? 작업자 배치를 조정, 개선하고요. 규칙이나 수칙이나 제도도 잘못되었으면 개선합니다. 또 주의할 게 있다, 그죠? 근데 교육훈련을 분석한다는 건요, 교육훈련을 분석해서 교육이 부족하다면 개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주의, 그죠? 교육훈련 분석은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분석의 내용이 아니라 뭐다? 4단계 시정 방법 선정의 내용이다. 그죠? 작업 분석은 2단계 사실의 발견입니다. 교육훈련 분석은 옆에 연필로 교육훈련을 분석해서 개선한다. 자, 교육이 부족한 걸 개선하는 거니까 4단계 시정 방법 선정의 내용이 되겠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시정 방법만 선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5단계는 시정책 적용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3.1을 적용한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다음 중 하인리 사고방지 5단계 중에서 3.1을 적용하는 단계를 고르시오 한다면 시정책을 적용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3.1은 뭔가 하면요. 2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education 할 때 교육이죠, 그죠? 안전교육을 통해서 시정책을 적용합니다. engineering 할 때 기술이죠, 그죠? 안전기술을 통해서 시정책을 적용하고요. enforcement다라는 건 안전 동료도 되고요. 안전 감독이라 할 수도 있고 뭐 관리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 동료 또는 감독 관리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죠? 별표 2개. 하인리의 사고방지 5단계. 눈을 감고 머리에 스토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단계 뭐 하자? 사람을 뽑자. 안전조직입니다. 2단계 뽑혔는 안전관리자 뭐 합니까? 어디가 위험 있나 발견하자. 2단계 사실의 발견입니다. 위험한 작업을 찾았다면 3단계 뭐 하자? 분석하자. 그래서 사고 원인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4단계 뭐 하자? 시정 방법 선정합니다. 시정 방법을 선정했다면 5단계는 시정책을 적용하자. 이때 뭐를 적용한다? 3.1을 적용합니다. 3위에 해당되는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education 할 때 안전교육, engineering 할 때 안전기술, enforcement 할 때 안전동료, 관리, 감독 등이 된다. 그죠? 실기에서 3.1을 적으시오 한다면요.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안전교육, 안전기술, 안전동료. 물론 영어 적어도 되는데요. 영어는 철자가 틀리면 점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기에서는 영어로 내놓고 3위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아닌 걸 골라라. 그래서 완전히 적지는 못하더라도 3위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다 정도 영어는 익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야, 첫 장부터 전부 다 암기네요 하실 겁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 하인리가 말한 앞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5가지 단계였는데요. 이번에는 사고가 발생되는 5단계입니다. 도미노는 나올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어요. 우리 도미노가 뭐냐면요. 막대기가 이렇게 서 있죠. 그죠? 자, 하나가 넘어지면서 뒤에 걸쳐서 연이어 넘어지는 게 도미노죠. 그래서 하인리의 사고 발생 5단계 또는 사고 발생 도미노 5단계 같은 이론 되겠습니다. 자, 하인리가 회사에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요.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되는데 단계가 있다라는 걸 생각한 겁니다. 그죠? 1단계는 뭐냐면 타고난 결함이다. 타고났다. 피해갈 수 없다 하고 똑같죠. 타고났으니까 피해갈 수 없다. 그죠? 자, 선천적입니다. 선천적 결함.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선천적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게 선천적 결함인가 보면요. 실기에서는 적으시하면 선천적 결함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필기에서는 고르시오 할 때요. 선천적 결함은 사회 환경 유전적 결함으로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회 환경적인 거, 유전적인 거 피해갈 수 없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날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게 뉴스에 나오죠. 그러면 자동차를 없애면 교통사고 없죠. 근데 왜 자동차 없애지 못합니까? 현대를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다. 사회 환경적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환경이 오염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에어컨도 끄고요. 전기도 쓰지 말고요. 이렇게 살면 되죠. 그러면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재해가 없겠지요. 하지만 불가능하죠. 피해갈 수 없는 사회 환경적 결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적 결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날 때 있어요. 화가 나면 일에 집중 못하고 실수합니다. 사람 어떨 때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이 아프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깜빡 까먹어버리죠. 그죠? 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 1단계 선천적 결함. 다른 말로 하면 사회환경 유전적 결함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타고난 결함, 누구나 가진 결함인데요. 2단계 개인적 결함은 나만 가진 결함이에요. 그날 나만 가진 결함. 그래서 나만 가졌다. 네, 나만 가진 결함. 연필로 그죠? 가진 결함이 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요. 또는 아침에 출근할 때 굉장히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어린이집 데려다 놓고 출근했어요. 자, 나만 고민이 있고 나만 몸이 아프죠. 나만 가진 결함, 개인적 결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일하다가 잘못했습니다. 불완전한 행동이죠. 아픈 애를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출근하다 보니까요. 애 생각하느라 깜빡 실수했습니다. 불완전한 행동. 다른 말로 인적 결함, 사람의 실수입니다. 아무리 기계를요. 철저하게 점검한다라고 했지만 기계가 고장났는 상태가 있죠. 불완전한 상태. 요거는 물적인 거죠. 다른 말로 물적 결함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날 머리가 아프고 고민이 있었지만요. 일에서 실수하지 않았다면 사고는 안 나겠죠. 근데 결국은 실수를 했거나 기계가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죠? 그래서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는 사고를 일으키는 바로 전 단계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고를 일으킨 뭐다? 직접 원인이 됩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만 제거한다면 도미노 이론에서 도미노 막대가 하나 사라지죠. 이 막대가 쓰러져도 뒤에 막대는 그대로 서 있지 재해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는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결과 사고가 났고 생긴 손실을 상해다 또는 재해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고는 났거든요. 손실이 없다면 그거는 재해는 아닌 거죠. 그죠? 결과 생긴 손실을 재해 또는 상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인리가 말한 사고가 발생되는 5단계입니다. 연이어서 일어난다 해서 도미노 5단계다. 그죠? 눈을 감고 순서 생각할게요. 1단계 누구나 가진 결함이 되겠습니다. 선천적 결함 또는 사회 환경 유전적 결함입니다. 2단계는 그날 나만 유독 고민이 많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나만 가진 결함, 개인적 결함. 내가 이렇게 고민거리 생각하다가 일에서 실수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게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불완전한 행동 또는 인적 결함이고요. 불완전한 상태 또는 물적 결함인데 이 두 가지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뭐가 났다? 사고가 났고요. 생긴 손실을 뭐라고 합니까? 재해 또는 상해라고 한다. 이렇게 5단계가 되겠죠. 역시나 별표 2개니까 실기에도 잘 출제됩니다. 자, 하인리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버드 이론인데요. 버드도 연쇄성 이론이다라는 건 사고 뭘까요? 발생 5단계를 뜻해요. 사고가 발생되는 단계는 연쇄적이다. 연이어 발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1단계. 버드도요. 제어 부족, 관리 부재. 자, 하인리는 아까 선천적이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100% 제어가 안 되죠. 피곤하고 졸리고 화가 나는 거 제어할 수 없다. 그죠? 제어 부족. 현장도 100%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빠진 부분이 있다. 관리 부재. 그죠? 그래서 1단계 제어 부족 또는 관리 부재입니다. 2단계는 기본 원인인데요. 기원이라고 줄여서 둘 다, 필기에서는 둘 다 나오니까 둘 다 기억하세요. 기본 원인 또는 기원인데요. 연필로 간접 원인을 뜻해요. 간접 원인. 근데 실기에 적으실 때는 간접 원인으로 적으시면 안 돼요. 예, 기본 원인 또는 기원입니다. 아까 2단계 하임리에서 1단계 선천적 결함, 2단계는 오늘 너무 고민이 있어서 머리가 아파. 개인적 결함이 바로 기본 원인이 됩니다. 기원이다. 그죠? 3단계 직접 원인인데요. 사고를 일으키는 직접 원인은 사고의 징후다라는 건 실수했기 때문에 사고 일으킬 징후가 보인다 하죠. 그래서 요거는 징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고의 직접 원인 두 가지는 뭐라고 했죠? 불완전한 행동 또는 불완전한 상태. 그죠? 하임리에서는 불완전한 행동 또는 불완전한 상태인데요. 버드는 직접 원인 또는 징후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실기에서 버드의 5단계 적으라고 했으면 직접 원인이라고 적어야 되죠.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 상태에 적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고의 직접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는 접촉하는 게 사고죠. 그래서 사고 또는 접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생긴 손실을 상해 또는 손실이다라고 했습니다. 버드의 5단계 다시 봅니다. 1단계 제어 부족 또는 관리 부재입니다. 2단계 나만 가진 거죠. 기본 원인 또는 기원이 됩니다. 3단계 나만 가진 고민 때문에 실수했다. 그죠? 직접 원인 또는 징후가 됩니다. 그 결과 4단계 사고인데요. 접촉이라고 합니다. 5단계 생긴 손실을 상해 또는 손실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쇄성 이론, 역시나 사고 발생 이론이 되겠죠. 그죠? 역시나 아담스도 사고가 발생되는 건 연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스의 이론입니다. 아담스는요, 우리가 전쟁에 나갔다라고 할게요. 일단은 관리 구조가 중요하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 관리 구도가 중요하다. 그죠? 관리 구조이고요. 현장이 100% 관리가 되어야 사고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전적 에러다. 그죠? 예.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예, 계획 수립부터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면 작전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술적 에러다. 전술적이라는 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천을 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작전을 잘 세웠다면 작전대로 실천해야 된다. 전술적 에러. 실천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그 결과 사고가 났고 생긴 손실을 상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와 상해는 다 통일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아담스 다시 볼게요. 1단계, 그죠? 사람이건 현장이건 100%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1단계 관리 구조. 2단계는 계획부터 잘못 세웠다. 작전적 에러. 작전이 잘못되니까 그대로 실천해도 사고 나는 것이죠. 3단계 작전을 아무리 잘 세워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사고 납니다. 전술적 에러. 결과 생긴 손실을 사고. 예, 그 결과 사고 났고 생긴 손실을 상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실기에 넘어가시면 하임리가 기출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나는 하임리만 암기하겠다.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실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 합격이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임리가 10번 중에 7번 나오고 버드 아담스가 그 다음으로 나오더라도요. 사고 발생 이론이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3개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실 때는 하임리, 버드, 아담스의 사고 발생 5단계를 다 암기해야 한 문제가 끝났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부터 암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베타키스의 이론은 실기에는 나오지 않고요. 필기 한 번씩 나옵니다. 1단계는 안전정책과 결재응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안전정책을 잘 세우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2단계는 개인적인 요소다. 각각 근로자 자신이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3단계는 아무리 사람이 안전을 지켜도 주변에 불안전한 상태가 있으면 안 된다. 그죠? 환경적인 요소다. 이렇게 자베타키스는 안전정책과 결정, 개인적인 요소, 환경적 요소 3가지 말했습니다. 필기용으로 보고 지나가시고요. 역시나 웨버 연쇄성 이론도 별표가 없는 건 필기용이다. 그것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자, 1단계는 사회환경 유전적 요소다. 하이니하고 동일합니다. 2단계 인간의 결함이다. 개인적인 거. 3단계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다. 4단계 사고, 5단계 상해다. 한 번인가 실기 나왔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웨버의 연쇄성 이론은 누구하고 똑같다? 하이니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사회 환경 유전적 요소, 인간의 결함, 개인적 결함이고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사고, 상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고 발생 이론이 아니라 사고 빈도 법칙입니다. 빈도가 뭐죠?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빈도라고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나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법칙은 하이니입니다. 하이니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하이니의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나오고요. 하이니의 사고 빈도 법칙을 설명하라 하면 이 법칙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하고 29, 300을 다 더하면 총 330건이다. 그죠? 하이니가 사고가 난 회사에 보상금을 이렇게 내주다 보니까요. 일정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총 330건의 사고가 났거든요.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한 회사에 330건 사고가 나니까 대략 한 건은 사망이나 중상이더라. 크게 다치거나 사람이 죽더라. 그 중에 29건 정도는 가볍게 다치는 경상의 사고더라. 나머지 300건은 물적 손실만 입은 거더라. 다시 말하면 무상해니까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사고라는 건 물적인 손실만 있었는 사고다. 그죠? 그래서 하이니의 1대 29대 300의 법칙에서 1은 중상 또는 사망, 29는 경상해, 300은 무상해 사고 또는 물적 손실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건 뭘까요? 1일까요? 29일까요? 300일까요? 그죠? 바로 300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손실이지만 이 300건은 언제든지 중상이나 사망으로 연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300건의 사고를 잘 관리해야 사고가 없는 현장이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드의 사고 빈도 법칙인데요.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1하고 10하고 30하고 600을 다 더하면 총 641건의 사고를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이 뭐냐면 중상이나 폐질, 예전에 폐병에 걸리면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상이나 폐질이다. 그러면 사망 있는 사고는 빼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망에 가까운 사망도 여기 포함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설명할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망에 가까운 이제 하이니의 1에 가까운 굉장히 중대한 사고가 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은 가볍게 다치는 경상해를 뜻합니다. 30은 무상해 사고, 사람은 다치지 않은 물적 손실이 있은 사고가 30건이고요. 600은 뭐냐면 무상해 무사고다.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사고, 물적인 손실도 없죠. 하지만 위험 순간이다. 요거를 빨간 걸로 적을게요. 아차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의 순간이죠. 그죠? 내가 오늘 바빠서요. 계단을 뛰어 내려가려다가 아차 잘못했으면 구를 뻔했는데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아차 사고가 600건이다. 그죠? 역시나 이 600건은 언제든지 큰 사고로 연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600건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버드의 1대, 10대, 30의 600의 법칙은 1은 한 건은 중상 또는 폐질이고요. 10은 경상해, 30은 무상해 사고 또는 물적 손실, 600은 무상해 무사고 위험 순간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가서 문제 한 개 내볼게요. 자, 총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습니다. 하이니의 사고 빈도 법칙에서요. 1은 중상이나 사망이었다, 그죠? 경상에는 얼마입니까? 하면 29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총 660건의 사고를 분석했습니다. 중상이나 사망은 몇 건입니까? 하면 몇 건 됩니까? 330건에서 한 건이니까요. 660은 곱하기 2배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2하면 중상이나 사망은 2건이죠. 곱하기 2하면요, 58이 되는 거죠, 그죠? 곱하기 2하면 뭐가 됩니까? 6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총 990건의 사고를 분석했습니다. 무상의 사고는 몇 건입니까? 이렇게 나왔다면요, 총 곱하기 3을 해야 990 되죠? 이때는 중상이나 사망 곱하기 3하면 3이 되겠죠, 그죠? 3이고, 요것도 역시나 곱하기 뭐 해야 됩니까? 3을 하면 되고요. 역시나 300도 곱하기 3을 하면 900건이 되겠다라는 걸 뜻하겠습니다. 역시나 버드의 법칙도 마찬가지겠죠. 버드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만약에 총 1282건의 사고를 분석했다. 경상에는 몇 건입니까? 곱하기 2배 한 거니까요. 경상에 곱하기 2 하면 20건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에도 간혹 나옵니다. 하비의 3이입니다. 아까 우리가 하이니의 사고방지 5단계에서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할 때 3E를 적용하자라고 했다, 그죠? 3E는 안전교육, education 할 때 E입니다. 안전교육이 되고요. 엔지니어링 할 때 E, 안전기술. enforcement 할 때 E, 안전동료인데요. 동료는 감독, 규제, 관리, 강제. 이렇게 이제 외래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니 다양한 표현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S 넘어갑니다. 실기에 그다지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단순화한다, 그죠? 우리가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까지를 3S라고 하고요. 요거를 총합화한다면은 4S라고 하는데 최근은 잘 안 나와요. 요거는 영어로는 잘 안 나오지만 단순하다 할 때 우리가 심플이라고 하잖아요. simplification 하면 단순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는 스탠다드라고 하잖아요. 스탠다디제이션 하면 표준화. 스페셜 하면 우리가 전문화죠.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 하면 전문화가 됩니다. 4개를 다 했을 때 총합하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의 필기에 한 번씩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포사이클. 이것도 최근 들어서는 별로 안 나오네요. 1단계는 일단 플랜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2다, 그죠? 계획대로 실시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3단계 2, 실시했다면 체크합니다. 검토해보는 단계가 되고요. 검토해서 잘못된 거는 액션이죠. 조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플랜, 두, 체크, 액션 해도 되고요. 계획, 실시, 검토, 조치 단계다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꼭 기억해야 되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인간 에러죠. 또는 휴먼 에러. 휴먼이 인간이니까요. 사람이 에러를 일으키는 배후 요인입니다. 4M. 사람이 사고를 일으키는 배후의 요인이 되는 4가지 M이다 해서 4M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man 할 때요. man은 인간, 사람인데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에요. 본인 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 내는데요. 직장 동료, 인간관계가 나빠서 감정이 안 좋아서 사고 날 수 있죠. 이렇게 직장의 인간관계가 man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머신인데요. 머신은 기계죠. 그래서 기계나 장치 같은 물적 요인이 머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우리가 매개체라고 합니다. 매체인데요.
작업에 대한 정보나 작업 방법이 됩니다. 작업 정보를 잘못 알고 있어서 사고 났다. 또는 작업에 대한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사고 났다. 이게 매개체, 미디어가 되고요.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매니지먼트는 관리죠. 그래서 작업 관리, 법규 준수, 단속, 점검이 되겠습니다. 자, 실기 대비에서는요,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 포엠을 적어라. 나는 영어는 절대로 암기 못하겠다 하시면요, 인간관계, 기계장치, 작업정보, 작업관리라고도 적으시는데, 하지만 이제 포엠이니까 영어로 적으실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첫 번째는 man입니다. 본인 이외의 사람이나 인간관계. 두 번째 머신이 되겠습니다. 기계나 장치가 되고요. 세 번째 미디어가 됩니다. 작업 정보나 작업 방법이 되고요.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가 됩니다. 작업에 대한 관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실기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무제운동의 3대 원칙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무제운동 부분이 규정에 있다가 이제 이게 자율시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출제 기준에서도 무제운동에 관한 기준이 이제 출제 기준에서 없어지면서 최근 들어 시험에 뜸하지만 과거에는 또 필기 보면 엄청 출제되었고 실기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또 조금 찝찝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자율시행으로 바뀌었는데요. 현장에 들어가면은 아마 무제운동 게시판에서 우리 사업장은 무제 100일을 달성 중입니다. 이런 게시판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무제운동을 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무의 원칙입니다. 없앨 무자죠. 영어로 제로다. 그죠? 자, 사업장 내 모든 잠재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여기만 기억해도 되고 적어도 됩니다. 산업재해를 없애자는 원칙입니다.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0건이라도 0건으로 만들고 10건도 0건으로 만드는 게 무의 원칙이다. 그래서 없애자는 원칙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산업재해를 없애자는 원칙이다. 이렇게 짧게 기억하겠습니다. 선취의 원칙인데요.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전 제일의 원칙. 안전이 제일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취의 원칙은 사업장 내에서 먼저 한다는 건 행동하기 전에 잠재 위험 요인을 발견, 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그죠? 자, 행동하기 전에 미리 재해를 예방하자는 겁니다.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재해를 예방하자는 게 먼저 선취의 원칙, 안전 제일의 원칙입니다. 참가의 원칙 또는 참여의 원칙인데요. 누가 참가하는가 보겠습니다. 작업에 따르는 잠재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파악, 해결하기 위하여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각자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참가의 원칙은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참가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짧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예, 무제운동의 3요소. 역시나 이거 별표 하나씩 일단은 삭제할게요. 일단은 지금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지만 이게 규정에서 없어져서 별표를 하나씩 줄여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지나가는데요. 현장에서 무제운동을 하기 위한 3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누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 여기 옆에 빨간 걸로 적을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영자입니다. 최고 경영자, 사장님, 그죠? 사장님께서 인식 자체가 안전이 뭐가 중요해? 그죠? 생산이 제일 중요하지 하면은요, 무제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먼저다라고 한다면 그 현장은 무제가 지켜지겠죠. 그죠? 그래서 무제운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장님께서 작업에 앞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경영 자세를 지침을 이제 회의 때 내리죠. 중간에 누가 있는가 하면 라인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추진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항상 점검하고 교육하고 무제운동하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관리자가 추진해줘야 무죄 운동됩니다. 두 번째 라인 관리자에 의한 안전보건 추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죄 운동은 개인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주안전 활동입니다. 직장의 자주안전 활동이다. 근로자들이 소그룹으로 함께 지키는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라인에서 추진을 해주면 직장에서 자주안전 활동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무죄 운동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무죄 소집단 활동인데요. 요거는 무죄가 붙었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 있는데요. 브레인은요, 영어로 브레인 뭐예요? 두뇌, 뇌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게 뇌죠. 자, 스토밍이 뭐냐면 토의식 기법이에요. 토의하는 거. 그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토의하는 건데 뭐를 개발하냐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토의식 아이디어 개발 기법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토의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토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의견입니다. 이런다면 다음부터 아무 아이디어도 내기 싫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비판 금지. 그죠? 좋다, 나쁘다, 비판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다른 사람이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다면 또 아이디어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자유분방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자유로이 발언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에서 약간 빗나간 의견이더라도 발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량 발언이에요. 많이 이야기를 해야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죠? 무엇이든 좋으니 많이 발언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아이디어 약간 주제에 빗나가더라도 많이 발언하는 게 좋고요. 추정 발언이라는 건 타인의 생각에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는 그 생각도 좋지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 생각에 동참이나 보충 발언하는 게 수정 발언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할 게 4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좋다, 나쁘다, 비판은 하지 않는다, 비판 금지입니다. 마음대로 자유로이 발언합니다. 자유분방. 무엇이든지 좋으니 많이 발언합니다. 대량 발언. 다른 사람 생각에 동참이나 보충 발언합니다. 수정 발언.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BM인데요. 필기에 잘 나옵니다. T는 툴박스예요. 툴박스가 뭐냐면 현장의 공구 박스가 되겠습니다. 공구 박스를 깔고 앉아서 하는 회의다라고 해서 툴박스 미팅 TBM이라고 합니다. 공구 박스를 쭉 깔고 앉았다라는 거는요. 현장에서 즉시 하는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즉시 적응법 또는 현장에서 단시간에 하는 즉시 적응 훈련이다라고도 합니다. 미팅은 생략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하는가 볼게요. 작업 전에 해도 되고요. 종료 시에 해도 되는데 소규모입니다. 짧은 시간이죠. 단시간 5에서 10분간. 누가 하는가 하면요.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작업자들이 한 3에서 5인 정도로 소규모로 조를 이룹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요. 돌아가면서 작업 시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작업자 5명이 들어가기 전에 둘러 앉았습니다. 공구 박스에 잠시 앉읍시다 해서 자,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에서 뭐가 위험할지를 돌아가면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죠? 나 오늘 탱크 안에 들어가는데 밀폐 공간, 산소 농도 체크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분은 오늘 나는 전기를 만져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감전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떨어짐, 추락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작업할 때 뭐를 주의해야 하는가를 한 번 더 인식하는 거죠. 이게 바로 툴박스 미팅입니다. 그리고 작업 전에 해도 되지만 끝났습니다. 오늘 작업하면서 위험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말합시다 해도 되겠죠. 오늘 자칫 잘못하면 안전대 착용 안 했으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오늘 잘못하다가 감전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작업 종료 시에 5에서 10분 정도, 작업자들이 3에서 5인 정도 조를 이뤄서 작업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툴박스 미팅, TBM이고요. 단시간 즉시 적응 훈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확인 오지 운동도 잘 나오진 않습니다. 5가지 손가락이다인데요. 첫 번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모지죠. 엄지는 마음을 먹자. 안전하게 작업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두 번째, 시지. 두 번째 손가락은 자, 복장부터 안전하게 갖춰야 됩니다. 뭐 슬리퍼에 그냥 대충 들어가서 안 되고요. 안전하게 복장을 갖췄나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손가락이다, 그죠?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규정을 지킵니다. 규정을 지켜서 이제 내 기계 앞에 왔다, 그죠? 기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4번째 손가락입니다. 정비합니다. 기계에 이상이 없나? 정비합니다. 마지막 작업 들어가기 전에 새끼손가락은 모두가 안전한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오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먹고, 두 번째, 복장을 갖추고, 세 번째, 규정을 지켜서 기계 앞에 가면 네 번째, 기계에 정비를 하고, 다섯 번째, 전부 다 안전한가 확인하고 작업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선의 4원칙인데요. ECRS다. 역시나 약자입니다. 그죠? 별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잘못된 거를 개선할 때의 4가지 원칙인데요. E는 뭐냐면 eliminate 해서 생략과 배제입니다. 일단 개선을 할 때는요. 필요 없는 건 생략하고 배제 없애는 거죠. 우리가 집을 정리할 때도 첫 번째는 안 쓰는 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필요한 공정이나 작업의 배제, 불필요한 공정이나 작업을 배제나 생략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컴바인인데요. C다, 그죠? 컴바인이다라는 건 결합과 분리의 원칙인데요. 결합하는 거죠. 공정이나 공구, 부품 등의 결합으로 간단하고 단순화된 형태로 접근하는 거죠. 각각 따로 움직일 게 아니라 한번 결합해서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다면 결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ECR인데요. R은 rearrange, 그래서 요거는 재편성, 재배열입니다. 순서가 안 좋거나 배열이 나쁘다면 요거를 재편성하고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ECRS에서 S는 simple이라고 하죠. 그죠? simplify인데요. 단순화입니다. 공정이나 작업 수단, 방법 등을 가급적이면 작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하는 게 좋겠죠. 용이하게 하거나 이동거리를 짧게, 중량을 가볍게 하는 등의 단순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CRS 역시나 이거 영어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고 고를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기에 나왔다면 영어로 적는 게 암기가 쉬운 분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나는 철자나 암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한글로 적으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1번 E는 생략과 배제의 원칙, 2번 C는 결합, 분리의 원칙, 3번 R은 재편성, 재배열의 원칙, 4번 S는 단순화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또 영어 나왔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OC 운동인데요. 역시나 그렇게 실기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별표 하나짜리가 되겠습니다. C가 있는 5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복장부터 단정해야 됩니다. correctness, 그죠? 우리가 단정하다 할 때 복장 단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정돈이다, 그죠? 우리가 clean, 깨끗하다, 그죠? clearance 할 때 정리정돈이 됩니다. 클리어런스 정리정돈이고요. 청소, 청결이 클린입니다. 그죠? 그래서 클리닝 할 때 청소, 청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된다 하죠. 그죠? 체킹할 때 점검,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전심전력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concentration 할 때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rrectness, 복장 단정. 그 다음에 clearance, 정리정돈. 클리닝, 청소, 청결, 체킹, 점검, 확인, 컨센트레이션, 전심, 전력까지 5가지가 OC 운동이다. 그죠? 뭐, 일단은, 영어는 한번
고를 수 있을 정도로 보시고 찾을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의 위험 예지 훈련 4단계인데요. 실기에도 기출에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지가 뭔지 이 말을 풀어볼게요. 예지라는 건 미리 알아본다 라는 뜻입니다. 알아본다. 그죠?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위험이 있었구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작업 현장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를 예지하는 것이다. 미리 알아보는 훈련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요. 자, 1단계 현상 파악입니다. 현상 파악은 말 그대로 주변을 파악해야죠. 주변을 파악해봐야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단계 현상 파악인데요.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는 게 되겠습니다. 전원이 대화로서 도해 상황 속에서 잠재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그 요인이 초래할 수 있는 사고를 생각해내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1단계 현상 파악은 주변을 파악해서 숨어있는 잠재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험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요인 조사, 이거 원인을 찾는 거죠. 주변을 파악해서 위험을 찾았다면 원인을 찾아보자. 원인을 분석, 원인 조사하는 거다. 그죠? 이거 연필입니다. 노란색으로. 그죠? 위험을 찾아내 주변 파악해서 위험을 찾았다면 위험 파악하는 거다. 그죠? 그랬다면 위험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보자. 이 위험의 원인은 뭔가? 그죠? 요인 조사인데요. 위험 예지 훈련은 위험을 찾는 훈련이니까 요인 조사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질 축으로도 잘 나오니까 둘 다 암기하세요. 2단계 요인 조사 또는 본질 추구입니다. 이것이 위험의 포인트이다. 그죠? 발견해낸 위험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 조사, 요인 조사, 그죠? 그래서 현상을 파악하니까요. 우리 현장에 한 10개 정도 위험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거 10건 사고 중에 9건이 프레스더라. 그죠? 위험의 포인트는 프레스다. 이렇게 요인 조사, 본질 추구고요.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대책 나와야죠. 그죠? 3단계 대책 수립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중요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단계가 됩니다. 자, 대책만 수립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행동 목표를 설정합니다. 앞으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행동할 목표를 정하는 건데요. 이게 합의 요약 단계. 마지막 단계죠. 합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이렇게 하자 요약하는 단계다. 이것도 필기는 합의 요약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자. 그죠? 대책 중에 중점 실시 항목을 합의 요약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위험 예지 훈련 4단계입니다. 1단계는 주변을 파악해서 잠재 위험을 찾아내는 현상 파악입니다. 2단계는 가장 위험한 거, 그죠? 위험의 포인트를 찾는 요인 조사 또는 본질 추구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분석했기 때문에 3단계 대책 수립, 대책을 세우고요. 4단계는 우린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자,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죠. 행동 목표 설정 또는 합의 요약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네. 이제 그 다음에 17번 안전보건 관리 조직인데요.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해도요, 별표가 많은 게 꽤 되죠. 암기할 게 제법 많다, 그죠? 그래서 이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부터 17번부터 안전보건 관리 조직도 이제 조직에 대해서 배우고 법규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별표 2개, 3개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필기의 기본 내용 강의에서도 설명드리는데요. 우리가 산업안전에서 6가지 과목 중에 실기로 넘어갔을 때 절반에 가까운 분량, 50에서 60%가 1과목이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법규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열심히 하자 마음 먹었을 때요. 1과목만 열심히 공부해도 실기에서 50% 끝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이거 처음부터 문장을 다 암기하실 필요 없다 그랬죠. 핵심 단어까지는 오늘 그죠?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17번
안전보건관리 조직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